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고향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쭉 살았던 저는 친구들과 놀러 왔던 남편과 운명적으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남편의 집이 너무 멀기도 하고 사실 남편의 집안이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부모님을 끊임없이 설득했고 결국 부모님의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죠. 한평생 울산에서 살던 여자가 서울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줌마들 사이에서 혼자 사투리 쓰기 싫어서 억지로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했고 울산도 사람이 많긴 했지만 훨씬 복잡한 서울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힘겹게 서울살이에 적응해가면서 남편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저도 함께 일했죠. 일하면서 맞벌이로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애까지 낳다 보니 일하랴 애들 키우랴 정말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네요. 앞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친정 부모님은 겨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잘 드리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딸이 고등학생일 무렵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저희 남매들은 친정 엄마를 누가 모실 건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명의 오빠와 1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셋 모두가 사정이 있어서 엄마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큰 소리까지 나왔어요. 엄마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선뜻 모시겠다는 자식이 없자 엄마는 눈치를 채신 건지 아직 쌩쌩하시다며 혼자 살 수 있다고 자식 도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간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자주 연락을 드렸어요. 애들도 다 커서 시간이 되면 가끔 울산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째에 접어든 시점에 여동생에게 엄마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휴가를 내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울산의 한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몸이 약해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엄마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 퇴원해서 잘 관리하면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엄마 혼자 지내게 할 수 없어서 저희 남매들은 또다시 엄마를 누가 모실 건지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엄마를 모실 수 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첫째 오빠는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고 둘째 오빠네는 자식 대신 손자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이미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죠. 현실적으로 저희 집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마침 아들이 군입대를 한 터라 당장 엄마가 쓸 방도 있었죠.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전화해서 엄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엄마와 떨어져 살다가 함께 살려고 하니까 사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엄마가 퇴원하는 날 짐을 싸서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오니 딸은 학교 가고 남편도 출근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신기한 듯 저희 집을 천천히 이리저리 둘러보셨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엄마가 제 딸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적에 서울에 한번 오시고는 그 이후로 우리 집에 처음 오신 것이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제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며 아들 방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엄마는 가져온 짐을 아들 방에 풀고 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이내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과 딸이 들어왔는데 남편은 장모님을 모시는 것이 영 불편한지 탐탁치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몰랐던 듯 저 왔어요 라고 말하다가 외할머니를 보고 당황했어요.
저는 딸에게 이제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죠. 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겨우 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날 이후 본격적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가 끝난 저는 다시 일을 나갈 수밖에 없어 새벽부터 일어나 엄마가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음식을 해놓고 TV를 틀어드린 뒤에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글쎄 엄마가 아직 성치 않은 몸으로 빨래와 집 청소를 싹 해놓으시고는 저녁상까지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이런 거라도 도와야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집안일을 도와주셔서 한결 편해졌지만 가족들은 그런 거 같지 않았어요. 남편은 항상 런닝에 사각 팬티 바람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꼭 운동복을 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TV 시청이 유일한 낙인 엄마는 집안일을 마치면 항상 TV를 시청하셨는데 제 딸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봐서 항상 투덜거렸어요. 결국 참지 못한 딸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저는 딸 방에 작은 벽걸이 TV를 달아주었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고 저는 주말이 되면 평일 내내 심심하셨을 엄마를 모시고는 서울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70세가 넘도록 서울 구경 한번 못 해본 엄마는 동대문, 강남, 잠실 등 여러 곳에서 구경하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평일에도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도 나가고 친구를 만들어 산책도 나가고 하며 점점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부터 엄마가 알 수 없는 약과 물건들을 잔뜩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로 안마를 하면 좋은 기운이 나와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며 이상한 돌을 사오기도 하고 홍삼보다 기력 회복에 더 좋은 약이라며 약재를 알 수 없는 한약을 몇 재나 지어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 약장사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를 추궁하고 그런 거 하나도 효과 없다, 다 사기다 라고 말하며 엄마를 설득했지만 이미 그게 낙이 되어버린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사놓은 이상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점점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루는 물에 타먹는 가루를 사오신 거예요. 엄마는 이 가루가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잡아준다며 정체 모를 가루를 물에 잔뜩 타서 제 딸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검증도 안 된 가루를 제 딸에게 먹입니까? 저는 당연히 엄마를 말렸어요. 근데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남들은 먹고 싶어도 몰라서 못 먹는 가루라면서 딸에게 어서 마시라고 하며 알 수 없는 가루를 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딸은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셨죠. 저는 걱정이 됐지만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제 딸이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딸의 끙끙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딸 방으로 달려갔죠. 딸은 배를 부둥켜 안고 배가 너무 아프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을 들쳐업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먼저 피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위가 너무 부어있다 해서 위내시경까지 받았죠. 의사의 말이 딸이 급성 위궤양이라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딸이 급성 위궤양이라니 남편과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준 그 가루를 마시고 딸이 아픈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와 똑같이 생각했는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이러다 사람 잡는다고 말하며 머리를 세게 흔들더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딸을 입원시키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죠. 엄마가 걱정스럽게 우리를 기다리며 딸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살짝 언성을 높여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거 함부로 사오지 마세요. 이때까지는 집에 이상한 게 잔뜩 쌓여 있어도 참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 딸 큰일 날 뻔했어요, 장모님. 이라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약의 효능을 철석같이 믿는지 손녀가 더 큰일 날 뻔한 거 그 약 먹고 무사히 넘긴 거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장모님 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더 이상 약을 사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그 회사 대표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성분을 섞어 팔다가 걸려서 구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매우 미안해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며 눈치를 주었어요. 다행히도 제 딸은 무사히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니 엄마는 밖에 나가지 않고 다시 집에만 계셨습니다. 제가 주말에 밖에 나가자고 해도 엄마는 당분간 집에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나가지 않으셨죠. 엄마는 집에서 평소처럼 저 대신 집안일을 하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엄마를 집으로 모신 이후 깜빡하고 아들에게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죠. 아들은 집에 와서 외할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오랜만에 만나는 외할머니라 그런지 아들은 낯설어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이제 외할머니 우리가 모시고 살 거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이 그럼 내 방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그건 일단 너 제대하기 전까지 차근차근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3박 4일 동안 휴가를 나와서 첫날만 가족과 저녁을 먹고 내내 집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주정을 부리며 거실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엄마 주무시는데 시끄럽게 구는 아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아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며 다가갔죠. 근데 아들이 내 신발 이라며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잘 보니 아들의 신발 프린트가 벗겨져 있고 흰색 운동화가 이상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빨았지 라고 말하며 알바 엄청 열심히 해서 겨우 돈 모아서 산 비싼 운동화인데 엄마가 물어내 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손자의 소리를 듣고 아들 방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거 하도 더럽길래 내가 솔로 빡빡 문질러서 닦았다. 그래도 영 안 닦이더라. 할머니, 이거 원래 더러워 보이게 나오는 운동화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없는데 왜 제 운동화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계속 부탁도 안 했는데 왜 남의 신발을 빠냐고 말하며 다 큰 성인이 신발을 안고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솔직히 엉덩이를 차주고 싶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만해.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손자 생각하다 그런 건데 화를 내면 어떡하니? 엄마가 똑같은 거 사줄게. 됐지? 그 말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바로 화색이 돌더라고요. 엄마가 사준다고 말했다. 진짜지? 말 바꾸면 안 돼.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신나게 노래까지 하면서 놀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저는 뭐 그리 대단한 운동화인가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운동화가 맞더라고요. 무슨 시장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운동화가 글쎄 가격이 5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가족 한 달 식비인데 아들 신발로 순식간에 날아갈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고뇌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눈치를 챘는지 와서 말하더라고요. 얘야, 도와주려고 한 건데 미안하다. 저는 엄마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6개월 할부로 그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한 번은 딸과 엄마가 싸운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성인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허튼 짓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줄 뿐이었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술을 좀 마시긴 했지만 집에는 무사히 잘 들어봐 줬죠. 하지만 아이들의 할머니 생각은 이런 저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들이 휴가 나와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도 늦게까지 기다리다 잠자리에 드시곤 했는데 제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은 더 걱정하시면서 딸이 들어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어요. 딸이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딸에게 여자가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시면서 딸에게 걱정스럽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딸은 성인이 되고 한 번도 간섭을 받지 않다가 외할머니의 참견을 들으니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처음에는 네 하고 말다가
점점 할머니의 잔소리에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딸이 밤을 꼴딱 새고 들어왔는데 글쎄 엄마가 아예 잠을 안 주무시고 딸을 기다린 거예요. 저도 먼저 잘 수는 없으니 함께 딸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졸고 있는데 딸이 첫 차를 타고 왔는지 해가 뜰 무렵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할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이제껏 밖에서 뭐 하다가 해 뜨니까 들어오니? 할머니 저 성인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아니 새파랗게 젊은 여자아이가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새벽에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 할머니 때문에 답답하고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가만히 두세요. 딸은 그렇게 소리치며 말한 뒤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먼저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딸이 아직 어려서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라고 말하면서 엄마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본인으로 인해서 집안에 계속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는데 집 앞에서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갑게 엄마라고 부르며 인사를 했는데 엄마는 저를 아파트 옆 정자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너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 불편해서 같이 살 수가 없다. 나 요양원으로 보내줘. 라고 말이죠.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집에 있어야 마음이 더 편해요. 그래도 요양원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안일 다 해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금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계속되는 설득 끝에 엄마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사위와 손자, 손녀 눈치를 보며 얼마나 불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딸은 대학 졸업을 해서 사회초년생이 되었고 아들은 제대를 했습니다. 아들을 엄마가 자신의 방을 쓰는 걸 안 좋아했지만 그간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제대를 하고 돌아와 보니 자신의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엄마가 아들 방을 쓰다 보니 아들 방은 엄마가 생활하기에 편하도록 맞춰져 있었어요. 가습기며 돋보기며 엄마의 가방과 옷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들은 저에게 자신이 제대하기 전까지 방을 어떻게 할 건지 차근차근 생각해 본다더니 생각해 본 거 맞냐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아들은 누나 이제 졸업해서 사회인이니 누나를 독립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옆에서 돈이 어딨다고 벌써 독립이냐고 아들 보고 거실에서 지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날 딸과 아들은 하루 종일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다가 결국 제가 외할머니는 혼자 지낼 수가 없으니 모아둔 돈으로 빠르게 전세를 구해줄 테니까 독립해 나가라고 했죠. 당연히 전세금을 빼게 되면 저에게 돌려주고 대신 관리비나 기타 생활비는 딸이 되는 조건으로 말이죠. 제 말을 들은 딸은 너무 좋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들이 그 조건이면 자신도 충분히 알바로 충당할 수 있다며 자신이 독립하겠다고 날뛰는 거예요. 방금까진 서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서로 나가겠다고 둘이 싸워대니 이 애들 돈이 없어 독립을 못한 거지 집이 좋아 붙어 있었던 게 아니구나 싶어서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서로 나갈 거라고 말하며 세상의 종말을 볼 것처럼 싸웠습니다. 저도 지쳐서 중간에 둘이 해결하라며 빠졌죠. 결국 딸과 아들의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손녀와 손자가 싸우는 소리를 계속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럼 내가 요양원으로 갈게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소리였는데도 딸과 아들은 싸우다 놀라서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내가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너네 집안일 해주기도 벅찼었다. 이러다 너희가 내 똥기저귀 갈기 전에 요양원에 보내다오라고 말하셨습니다. 딸과 아들은 외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죄송하다며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텐트를 쳐서 방을 만들어도 좋으니까 꼭 함께 살자고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던지며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번과 다르게 엄마의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주말 근무를 하고 돌아온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아직은 더 함께 계셔야 한다고 말했고, 저희 가족 모두가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끝끝내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괜찮은 요양원을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집 가까운 곳으로 정했고, 며칠 후 엄마는 아들 방에 있던 짐을 챙겨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뒤 조만간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엄마를 두고 나왔어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엄마는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들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엄마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들 방을 둘러보는데 방문 손잡이에 엄마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손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짤랑거리는 동전 몇 개와 다 써가는 브랜드 없는 립스틱,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 용돈을 모아서 엄마에게 선물로 드렸던 이제는 색이 바랜 고급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보자 과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손수건을 받고 기뻐하는 엄마 옆에서 함께 울고 계셨던 아버지, 그리고 사남매 손수건으로 인해 잊고 살았던 어릴 때 엄마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며 먹여주시던 엄마,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어주시던 엄마, 등교하기 전 제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주시던 엄마, 비가 내리면 사남매를 데리고 나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주시던 우리 엄마. 저는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에 손수건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연락 한번 안 드리다가 겨우 집에 모셔놓고 눈치만 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50 넘게 살면서 엄마에게 효도 한번 안 한 못난 딸이라니, 이제 제대로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민 끝에 딸에게 주려던 전세금을 저와 엄마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자식들도 다 컸으니 이제 엄마와 함께 살며 엄마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 가족 모두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고 서울과 가까운 시골에 마당 있는 집을 구해 엄마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 가족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평일에는 시골에서 살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복잡한 서울을 떠나 시골에 사니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삶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